앞으로의 삼성은 어떤 그림일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 소외감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들 한번 짚어보고요. 마지막에 투자 전략적인 측면까지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시오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이후에 참 다양한 분석들이나 또 업적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또 박주근 대표께서 보는 그 분석 그리고 지난 날들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일요일 별세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많은 외신들도 관심이 많아서 교도통신이나 제가 이코노미스트 같은 곳하고 비슷한 얘기를 다 질문을 하셔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CNN까지 이제 같은 인터뷰를 했는데 제 입장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이 우리 산업계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냐? 1등주의입니다. 그 이전까지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전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의 전략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었어요. 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에 그 전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도 1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먼저 선언을 했던 분이 이건희 회장이었고 실제 그 선언 이후에 13년 후 2006년에 삼성이 소니를 이겼습니다. 네, 기념비적인 일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부분의 종목에서 삼성이 1등을 차지한 거라서 오늘 이제 발언을 하시지만 이분의 한국 산업계에는 가장 큰 족적은 대한민국도 1등을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해 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상상하는 건 쉽고 공짜잖아요. 그런데 이걸 진짜 마음 먹고 실행에 옮긴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것을 단기간에 이루어낸 또 사람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할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그러니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재임 기간에 삼성그룹이 얼마나 컸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회사들이 여기서 파생됐느냐 치면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언론사 대부 언론사에다가 보도자료를 하나 뿌리고 왔는데 그게 창업 2세대들의 그 회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업적을 다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역시 그 가장 많은 성장을 시킨 분은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87년 회장 취임할 때 자산이 10조 4천억이었는데 76배 증가시킨 802조 9천억을 만들었고요. 매출액은 당시 10조 원이었는데 31배 증가시킨 314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죠.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도 이분의 과목이 선정될 정도였고 뿐만 아니라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1등 전략이 이분의 가장 큰 경영 화두였는데 우리 잘 아듯이 디램은 이미 40.7% 마켓쉐어 1위고요. 낸드 플래시 36% 마켓쉐어 1위입니다. TV 31%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스마트폰 21%로 매출액은 애플이 앞서지만 마켓쉐어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냉장고, 휴대폰까지 많은 종목에서 삼성이 1위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굉장한 실적인 거죠. 전무후무한 실적을 남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역시 실적 부분을 한번 짚어줬고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좀 지배구조 어떻게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의 판도 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 2015년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삼성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인데 전자에 대한 경영권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사실은 그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삼성전자의 경영권 확보의 핵심 축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생명을 지배하고 생명이 다시 전자를 지배하는 이 핵심 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으로 인해서 저 핵심 축 중에 삼성생명 지분을 2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지분이 과연 유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핵심 화두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한번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에서 삼성그룹 지배구조들 워낙 어찌 보면 복잡한 상황일 수밖에 없고 또 관련 사업을 많이 하는 그룹이니까 당연히 지배구조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필두로 해서 어떻게 지배구조 개편이 가능할 것이냐 또 이게 어떤 상속이나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중에 회장이 됐을 때 좀 어떤 지배권을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저게 좀 어떻게 단순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보게 되다 보니까 네. 어디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까라는 궁금증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꼭대기는 삼성물산인데 그렇죠. 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우선 여기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방금 보여주신 그 지배 구조도를 보면 예. 삼성생명의 지분이 어떤 유언에 따라 바뀔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첫 그게 번째는. 지금 중요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상속 문제가 걸려 있으니 뭐 배당금을 많이 받을 주가 현재 뜨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가장 핵심은 삼성생명의 이건희 회장 지분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첫 번째 변수고 네. 두 번째 변수는 현재 국회에 상정까지는 아니고 발의되어 있는 바로 삼성생명법입니다. 보험법이죠. 보험법 개정안. 예, 그러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8.5%의 삼성전자 지분 중에서 약 5.5%는 의결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예. 저 지분을 물산이 직접 사들여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대주주가 삼성물산인데 약 43%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43%를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저 5.5%의 시가가 거의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삼성바이오 주식을 팔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시그널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삼성물산은 그러면 이 두 가지 즉 유언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 삼성생명 주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이고 예. 상속세 문제 때문에 삼성물산과 삼성 SDS가 뜨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이재용 부회장이 9.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행을 많이 할 것이라는 이제 설이 때문에 뜨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유언에 따른 변수 그리고 보험업법에 따른 변수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 지배 구조는 크게 아마 상속이 끝난 시점에는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 근데 중간금융지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예, 금융지주 형태로 분리가 되고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하거나 분할을 해서 삼성전자 밑으로 일반 산업군으로 크게 분화되는 이 정세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어떤 형식으로 가지고 올 것이냐가 가장 이제 자본시장의 화두가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삼성물산이 바이오로직스나 기타 자회사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전자 쪽으로 심플한 축으로 가져갈 것이냐가 아마 자본시장의 앞으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짚어주신 두 개 포인트 중에 그 두 번째였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실 국회에서 하는 일이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당장 그래서 화두가 되는 것이 유언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다면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좀 교통정리가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은 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면 그래도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뭐 소송도 두 건을 진행 중이고 하다 보니까 뭐 무리하게 지금 지분 매각을 단행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나 지배구조도 지금 당장 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은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세가 다 네. 합쳐서 이제 11조 원 정도 네. 될 수 있다는데 이 재원을 이 일가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것도 걱정이거든요. 좀 어떤 시나리오 가지고 계세요? 우선 이 상속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속 방법은 첫 번째는 유언에 따라서 갈 것이다. 그 유언이 만약에 있다면 핵심 계열사인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현재의 지배 구조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유언이 없다면 가족에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길 것이고 왜냐하면 삼성생명의 일대 주주가 홍나희 여사가 됩니다. 네, 굉장히 변수가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 상속 방법은 공익재단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서. 예. 현재 공익재단은 성실공익재단이 되면 10%까지 일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재단이 한 4개 되기 때문에 공익재단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상속 방법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유언이 없다면 가족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이 될 경우에는 이제 당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가 문제가 됩니다. 예. 10조 2천을 가게 되는데
이 상속세 마련의 그 재원 방법은 첫 번째 배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에서 뜨고 있죠. 물산과 SDS 뭐 이런 게 뜨고 있는 게 배당 때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배구조 비핵심 계열사의 지분 매각인데 저게 삼성 SDS입니다. 네. 예. 현재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연 이 3만 매가 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핵심 계열사도 아니고 지분 매각이 가능한 구조고 그래서 삼성 SDS를 더 부양시켜서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많은 금액을 일체 내지는 않고 5년 동안 연부연납을 낼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제 해서 SDS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세 번째 방법은 지분을 통한 담보대출입니다. 이제 많은 오너 일가들이 하고 있는데 삼성 오너 일가들은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그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그 공정위에서 그 다트에 뜨게 돼 있거든요. 네. 한 푼도 없어서 저거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익재단으로 가서 아예 상속세를 면제받는 방법 있는데 공익재단으로 상속하는 것은 상속세는 아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공익재단법에 따라서 제약도 받고 그래서 일단은 저 세 가지가 시장에서 가장 유력해서 현재 자본시장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재단으로 상속하는 것도 평가의 결도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분 담보대출은 뭐 이거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좀 LG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만으로는 뭐 다 충분하지 않고 지금 삼성그룹 일가도 어쨌거나 영끌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제 배당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삼성물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배당을 늘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이미 주주 환원 정책 더 늘릴 것이다라는 예고를 해왔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우선 그 이건희 회장이 2014년에 쓰러진 이후에 현재까지 작년까지 중간 배당까지 받은 총 금액이 2조 7천억입니다. 사실은 이 금액도 상속세에 상속에 포함이 됩니다. 현금이니까. 네. 실제 삼성전자가 삼성물산 합병할 때 그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해서 2018년부터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배당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건희 회장은 매년 한 7, 8천억 정도의 배당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이것이 지금은 오히려 상속으로 오다 보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 입장인 거죠. 향후가 문제죠. 향후는 제가 볼 때는 삼성 핵심 계열사, 삼성물산, 생명, 전자는 굉장히 고배당 정책을 쓸 것이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상속세 재원 마련도 있지만 그보다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주주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시그널을 줘야 된다.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본시장에서 삼전자의 배당 정책이 또 자본시장, 즉 기재부에서 봤을 때는 전체 자본시장에 좀 어떤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 정책을 쓸 것은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얘기가 돼 왔었고 삼성그룹 측에서도 언급을 많이 했던 만큼 거기에 따른 변화들도 당장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부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업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이 1등을 만들어 놨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또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만큼의 활약을 하면서 물론 지금은 격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1등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건희 회장께서 반도체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 메모리 분야 1등을 마련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미션은 반도체 왕국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즉 이미 메모리 낸드 플래시는 완성을 시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파운드리를 지금 하고 있죠. TSMC가 1위를 하고 있는데 마켓 쉐어 한 16%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완성시키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고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가 바로 시스템, 팹리스입니다. 인텔이나 퀄컴 같은 설계까지 완성을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재용 부회장의 가장 큰 미션이 지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날개를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 완성시킬 수 있을지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올 때쯤이면 항상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주춤하더라도
참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부분에서도 선방을 해주면 실적이 잘 나오는구나라는 이번 실적에서도 느꼈는데 스마트폰 부분 특히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폼팩터 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에서 어쨌거나 한 발 앞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 아까 반도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한 축이라면 이 스마트폰이나 가전 이쪽은 그 본질적인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글로벌 디바이스 업체로 남을 거냐, 아니면 솔루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1년에 몇 억 대를 팔면서 전 세계적으로 삼성 스마트폰의 플랫폼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디바이스 매출로만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 가장 이 삼성전자의 큰 고민일 것이고 그것이 향후 지금 폴더를 낸다든지 뭐 접었다 팬다든지 뭐 두루마리처럼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약간의 기술적인 변화는 사실은 스킬에 불과한 것이고 본질적인 이 프라핀 모델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마 이재용 부장의 가장 큰 것이고 그 그림 속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AI라든지 빅스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그림 속에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어떻게 펴갈 것인가를 보는 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아마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더 정확한 눈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그림에서 그런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면 굉장한 실적이나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고 영원한 디바이스 업체로 남아있다면 사실 화웨이 같은 팔로우들에게 쫓기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기점을 언제쯤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것이냐를 보는 게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그 시그널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이 바로 하드웨어는 잘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좀 애플의 뭔가 그 감성을 못 따라간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때문에 애플은 그 충성도, 고객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하드웨어로만 갔을 때는 글쎄 그 후발주자들에게 삼성전자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줬습니다.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만큼의 감성과 또 고객들의 충성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적인 부분과 또 별개로 주가에 대한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원 선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워낙 이제 격변이라면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선뜻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하기에는 뭐 쉽지 않은 분위기는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실적에 대한 주가는 이미 다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변수 남아있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이후에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이 지배구조 개편에는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에 따라서 내년 주가는 굉장히 큰 향방을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하단에 있는 계열사들의 재편 그리고 이 지배구조에서 생명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장 계열사들의 변화도 내년 주가에 굉장히 큰 향방을 낼 것이다. 그래도 아마 빠르면 하반기, 좀 늦으면 내년 초에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또 새로운 하나의 주가에서 포텐셜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떤 투자 전략 측면에서 물론 지금은 너무 이르긴 합니다만 이 얘기를 꺼내기에는 삼성그룹 측에서도 지배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확실성을 좀 빨리 해소해 주는 게 시장 참가자들에게 있어서도 주가에 있어서도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소식은 빠르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후속 소식들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분석들 함께 해봤고요.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